윤석열의 구속 연장 실패,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생각지도 못한 입장을 냈는데 아예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해버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명박 때도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하여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구속기간 연장 없이 즉시 기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입니다. 구속기간 연장 결정으로 가장 당황했을 곳은 윤석열과 변호인들일 겁니다. 어제도 가장 요란하게 기자회견을 했던 곳이 윤석열 측 변호사들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온갖 아무 말 대잔치와 경호처 직원의 사병화를 통해 구속을 받고 기소 시점을 늦추려고 안간힘을 썼고 마지막 순간에 공수처와 검찰을 갈라치기 하여 다시 한번 뒤흔들고자 했던 전략이 날아가 버린 것이고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기분일 것입니다. 구속기간 연장 이슈와 미운 공수처는 패싱하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친정의 검찰 조사에 응할 듯한 태도로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뒤흔들고 그 수사의 위법성 주장을 검찰 수사에도 이어가려는 전략이 큰 차질이 생긴 것이기도 합니다. 결과가 나쁘면 법치주의, 법원의 심각한 정치 중립성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할 겁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23일 오전 11시경 검찰로의 사건 송부를 발표하여 박수칠 때 빈손으로 떠나는 용기와 결단력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빈손으로 떠나니 야유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용기 있게 정말 내일 사건을 검찰에 보내주었습니다. 검찰의 신속한 기소와 그에 따른 신속한 형사재판의 조건을 만들어 그 결과로서 탄핵의 시계를 빨리 돌릴 수 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결정은 당황스럽지만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윤석열 측의 온갖 형사재판 지연 전략의 철퇴를 내린 것이고 이는 탄핵 심판의 신속한 진행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공수처 수사권이 없고 구속 자체가 부당했다면 그 자체로 구속 연장 신청을 기각했을 것이지만 법원은 보완 수사 필요성이 없다는 것 이유로 들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법원에 그동안 워낙 관행적으로 구속기간 연장을 해주어 잊힌 법조문상 표현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05조 제1항에서 구속기간 연장의 요건으로 정한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란죄 사건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의 모든 주요 공범에 대한 조사는 물론 기소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은 소재 불명은커녕 구속되어 3차례나 강제구인까지 했는데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현실 판단력에 장애가 생기는 망상장애 유무를 감정해서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면책 또는 감경 여부를 따질 필요는 있겠지만 그건 스스로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는 연장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다른 수사자료를 수집함에 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연장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권위 있는 법 해석론에 따른다면 구속 연장 신청은 기각되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는 이유입니다. 법원의 여러 법관들이 검찰 수사의 편의를 위해 관대한 해석론으로 협조해 줬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아무 말 대잔치가 들끓고 있습니다.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을 내린 판사는 그런 가능성을 현명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조금 넓게 해석하면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해 검사의 지휘에서 수사에 공소제기가 필요하다고 보아 검찰에 송부한 사건은 구속을 연장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를 엄격히 판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부정하겠다는 해석론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방향이든 유시민 전 장관의 말대로 윤석열은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은 그럼에도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 오른팔들인 내란 공범들도 철저하게 수사받고 죗값을 잔인할 정도로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분노한 민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네, 공수처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12상 비상계엄 사태 발생 50하루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입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 불응의 강제 구인과 구치소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15일 체포 직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대면한 뒤에는 제대로 된 추가 조사를 아예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 사건을 더 가지고 있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1차 구속기간으로 자체 계산한 28일보다 닷새 빠른 오늘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열악한 공수처 건물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기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공수처는 오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 제기 요구 결정을 하였습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발생 직후 사실상 공수처의 수사 인력의 전부인 부장검사 2명, 평검사 9명, 수사관 24명 및 처차장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TF를 만들어 50하루 동안 온 힘을 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수처는 사안의 중요성과 엄중함,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하여 이번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주요 수사 경과와 결과를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공수처법 제26조 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으며 구속 이후 공수처의 피의자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호처는 비화폰 등 압수수색도 계속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 시도를 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 자료를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금일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하면서 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는 것입니다. 이어 이 사건 주요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자의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피의자의 범죄 사실 요지는 피의자가 전 국방부 공수처가 부랴부랴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법원이 구속 연장을 결국 불허하면 검찰로서는 조사 없이 기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018년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진술을 거부했고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기소했습니다. 조사 없이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민들 앞에 좀 버벅거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제가 이 브리핑 준비하다 보니까 이 기자님들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청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울타리 밖에서 너무 고생시켜드려서 제가 마음이 참 많이 먹먹하더라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공수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여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 1월 19일 구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공소제기 및 재판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수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정당한 법 집행에 나선 공수처 수사진하고 그다음에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불법적인 폭력으로 침탈당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상당한 경찰관님들하고 법원 관계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앞으로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에 가담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 재시도할 계획 있으실까요? 네, 오늘 강제구인 시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구속영장 심사에 지금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오전인지 오후인지는 정해진 게 있습니까? 오늘 중으로 최대한 구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강제구인이 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지만 지금 작년 12월 달에는 소환에 불응하였고 그다음에 올 1월에는 또 체포영장에 불응하였고 지금 또 구속영장 또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공수처는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 병원 방문은 언제 인지하셨을까요, 공수처는?
공수처가 뭐 미리 인지한 건 아닌데 약간 지금 숨바꼭질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사실을 알고 뭐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구치소에서 구인을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좀 이런 윤 대통령 측의 행보가 수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좀 나오는 지적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일정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수사진이 밤 9시까지 그 구인을 위해서 기다렸고 그다음에 또 그 시간 이후에 우리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강제 구인 시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치소 방문 조사는 어떻게 같이 대비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네. 계획 같은 것들은? 구인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리고 또 방문 조사까지 현장 조사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그 소환과 관련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구치소에 협조 공문까지 보내셨다고 했는데 지금 뭐 교정당국이나 구치소 쪽에서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뭐 교정 당국에서는 나름대로 협조를 하고 있고요. 다만 피의자 측에서 지금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대한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찰과 사건 송부 시점은 어디까지 협의가 되셨을까요, 지금? 송부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최대한 지금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절차에 미흡함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 연휴 기간도 있는데 28일 전에 혹시 넘기실 가능성?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중요 원리로 적법 절차를 둘 수 있습니다. 특히 헌법 제12조가 강조하듯 형사 절차의 적법 절차는 인권 보장을 위해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하명 수사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수많은 불법 수사를 자행해 왔습니다. 공수처, 경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하에 대통령 내란몰이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온 실질적 내란 행위입니다. 애당초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였습니다.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도 재임 중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내란죄의 경우 그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하였습니다. 불법에 불법을 얹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헌정 유린을 자행한 것입니다. 이후 벌어진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전한 내란 행위였습니다. 공수처는 공주수사본부라는 법률에 근거도 없는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23일 국회에 공수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관한 각종 영장의 집행진의는 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시를 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파견된 경찰관들이 공수처 검사의 지휘하에 체포영장 집행을 보조하는 범인의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형사 사법 체계와 법률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인 대통령 관저의 시설과 배치를 확인하기 위해 경호처 간부를 불러내 군사 비밀을 유출하도록 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장 명의 공무를 유지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여 대통령 경호처를 압박하며 무력화하고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한 과정 하나하나가 불법의 집합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것으로 이야말로 완벽한 내란죄라 할 것입니다. 일부 법원과 판사는 이런 내란 행위에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우리법연구회가 주축이 되어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 구수영장을 잇따라 청구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는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해계한 제외 조항까지 집어넣어 입법권을 침해하여 판사 입법까지 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적용되었던 불구속 수사 원칙과 재판 지연에 대한 관용적 논리들이 대통령에게는 단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인권도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분풀이라도 하듯 가족까지 포함한 일반의 접견을 제한하였으며 외부와의 서신 역시 금지시켰습니다. 이미 진술거부권 행사를 고지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강제구의를 겁박하며 대통령의 헌재심판 방어권마저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자 서둘러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였습니다. 어젯밤 서울중앙지검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불허한 것은 그나마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공수처법 제26조에 명확하게 검찰에게는 구속기간의 연장이나 추가 강제수사가 아니라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만 남아있다는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불법 행위를 조속히 수사를 착수하여 엄중하게 수사하는 것입니다. 내란몰이로 대통령을 구속하고 제대로 방어권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후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시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혼란한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주 2회 변론을 예정하며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와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2020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조차 당사자가 부인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기일을 일괄 지정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한 형사소송법 역시 헌법재판소는 무시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재단의 이사장이 변호인으로 출석하였음에도 기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졸속 심리로 이어질 뿐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장군들 사이의 대화는 당사자들만이 가장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임에도 대통령과 변호인단에게 충분한 준비의 시간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이 선출한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짧은 기간의 변론과 심리마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은 지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은 쟁점이 단순함에도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정한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을 한참이나 초과했고 다른 사건들은 언제 1심을 마칠 수 있을지 기약도 없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한없이 기회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 역시 2심에서의 실형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아 정당을 창당하고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진행 중인 다른 탄핵 소추 사건들 역시 소추 사실이 특정되지도 않고 야당의 발목 잡기가 명백한 사건임에도 직무정지 기간이 하염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대통령에게는 어떠한 절차상의 이유도 허락되지 않고 신속한 심리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헌법재판소는 최고 헌법기관이 아니라 최고 난타기관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어떠한 방어권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 대통령의 임기 동안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은 예산 삭감, 입법권 남용으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민생 예산, 첨단 기술 R&D 예산, 마약 수사 등 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을 모조리 삭감하고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법, 국민들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는 법, 방송을 장악하는 법을 남발하였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셀프 방탄 입법과 판검사에 대한 보복 입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발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 드론 등 국방 예산과 에너지 예산을 위한 가스전 개발 예산, 원전 예산도 모조리 삭감했으며 국회 증언법 개정을 시도하여 기업들의 기술 누출 위험을 초래하였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위한 것들은 모조리 못하게 해놓고 군사, 산업 분야에서 적국 내지 적국에 가깝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엄청난 이익을 주는 일들만 해왔습니다. 거대 야당의 무차별 탄핵 역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중 29번의 탄핵 수추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하자는 의견도 묵살한 채 탄핵을 강행하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켰으나 그 결과는 전원일치 기각이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보복 탄핵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을 하였으며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였습니다. 검찰총장이 나서 이재명에 대한 방탄을 위한 탄핵이라 하였고 법무부 역시 특정 정치인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보복적 탄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 독재는 계속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탄핵 역시 기각되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배치가 늦어진 점에 대한 감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탄핵되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된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압박하더니 국무총리까지 탄핵하였고 직무대행의 직무대행이라는 상황까지 초래하였습니다. 위헌적이고 삼권 분립을 망가뜨리고 국가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입법 독재이며 거대 야당의 폭주였습니다. 이러한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인한 헌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설득과 경고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대통령은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비판, 견제해 줄 것을 호소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애당초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 했다는 주장 자체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에 대하여는 대의제 민주주의 최고 권력인 대통령이 판단할 사항으로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 석학들의 명확한 결론입니다. 윤석열 탄핵이 끝까지 완결되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쓴 혈세도 전액 강제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민심이 표현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시사소담이 24시간 365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